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가져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프랑스 EDF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30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그는 오늘의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5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원자력 강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배운 아시아 후발주자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방금 막 들어온 따끈한 사연 빠른 속도로 올려드립니다. 절대 놓치기 아까운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랑스 EDF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앙투안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 밀리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파리 본사 16층 임원 전용 회의실 창문 앞에 서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EDF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저에게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휘했던 우리 팀의 회의실은 결과 발표 후 얼어붙었어요. EDF의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죠.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TV 발표를 우리 모두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두코반이 원전 신규 2기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희 팀원 중 누군가 이게 말이 돼? 하고 중얼거렸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유럽 원전 시장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우리 EDF는 3년 동안 150명의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저는 직접 12번이나 체코를 방문했고 체코 정부 고위 인사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했어요. 우리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총 56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국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나라죠. 아레바, EDF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에 원전 기술을 수출해왔어요. 핀란드, 영국에서는 최신 EPR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원자력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국가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처음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UAE의 바라카 원전을 건설한 것 말고는 국제 수주 경험도 없는 나라였어요. 기술도 우리에게서 배웠고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경쟁자로만 생각했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앙투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실패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놓쳤나 봅니다. 이 말이 간신히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EDF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의 황제였던 우리가 아시아에서 온 후발주자에게 처참히 패배한 날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런데 그들은 3년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라는 이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체코 에너지부 차관부에 비공식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앙투안, 당신네 제안서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마치 체코를 위한 맞춤 원전을 설계한 것 같았어요. 야로슬라프의 말에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체코 한국 원자력 협력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팀 코리아는 단순한 기업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산업부, 외교부,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완벽하게 조율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셔야 합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체코 산업 분석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능력, 기술 수준, 심지어 재무 상태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놓았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현지 조사를 했지만 그건 겨우 120페이지 보고서에 불과했어요. 현지 화율 문제는 우리도 고민했습니다만 팀코리아는 이미 36개 체코 기업들과 구체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입찰 공고 전에 말이죠. 저희가 현지 화율 35%를 제안했을 때 한국은 이미 50%를 확정적인 계획과 함께 제시했다는 겁니다. 체코 협력 기업별로 어떤 부품을, 어떤 기술로, 얼마나 생산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높은 현지 화율을 약속하면서도 비용은 우리보다 15% 낮게 제한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코 내각 지역별 실업률, 산업 구조까지 분석해서 원전 건설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수치화했어요.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야로슬라프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당신들처럼 체코를 작은 동유럽 국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중부 유럽의 산업 강국이었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해낸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그제서야 우리의 패배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팀코리아는 3년 전부터 체코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입찰 제안서를 준비한 게 아니라 체코의 미래 에너지 파트너가 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실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철저한 준비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기술적 우위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온타임 온버짓을 보장했죠. 파리로 돌아온 저는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체코 입찰 담당 20명의 팀장들을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벽면에는 우리의 제안서와 한국의 제안서가 나란히 붙여져 있었죠. 48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페이지, 모든 단어를 비교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토요일 밤,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탁자를 치며 외쳤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도 충격과 깨달음이 번졌어요. EDF의 내부 분석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에 차서 EPR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만 강조했어요. 총 2000페이지 제안서 중 1200페이지가 기술적 우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체코 정부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예산 내 정시 완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제안서에는 온타임 온버짓 문구가 무려 328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고작 12번 뿐이에요. 우리 기술팀장 마르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을 17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매달 공정률, 비용 관리 현지화 과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계획 대비 지연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EDF의 최근 프로젝트들은 어땠나요? 프랑스 EPR 원전의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처음 계획보다 13년이나 늦게 완공되었고 비용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 원전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사례들이 체코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였던 겁니다. 귀사의 프로젝트 지연 사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우리의 지연은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최악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체코 정부가 비용과 일정을 중요시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케팅 책임자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단 한 번의 안전사고 없이 예산 내에서 9개월 일찍 완공했어요.
그들은 이 실적을 체코 정부에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임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좋은 실적 많아. 소피는 고개를 저으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 성공 사례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체코 원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관리 계획을 제시했어요. 모든 위험 요소별 대비책, 지연 발생 시 만회 계획까지. 그들은 미래를 팔았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 내세웠어요. 일요일 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 EDF가 단순히 제 시간에 제 예산으로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술에 너무 심취해 있었어.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날 밤 저는 CEO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체코 원전 수주 실패의 원인, 기술 우월성에서 신뢰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법적 대응은 역효과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할 겁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날, 저희 EDF 경영진 회의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200년 역사의 프랑스 원자력 산업이 신생 기업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선정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저희 법무팀장 클로드의 주장에 경영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파리에서 급히 날아온 10명의 국제 변호사팀과 함께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제출할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주장은 간단했어요. 체코 전력공사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 사전에 설정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패배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서 외교 채널을 통해 압력을 넣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것이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오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언론 인터뷰였어요. 체코의 유력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체코의 결정은 기술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검증된 유럽의 기술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 UOHS는 우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접수 기한 경과 및 법적 권한 부재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의심했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이의 제기를 겨냥해 말했어요. 체코 공화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을 제시한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발언에 체코 국민들은 열광했고 한국의 최종 선정을 지지하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어요. 저희는 나쁜 패자라는 이미지만 얻게 되었습니다. 체코 국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문제였던 거죠. 법적 대응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태도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체코를 우리 기술이 필요한 작은 나라로 대했고 한국은 체코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어요. 우리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법무팀장 클로드가 마침내 인정했을 때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법적 투쟁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체코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착실히 최종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패배한 것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체코 국민의 마음속에서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어요. 법적 대응이 실패한 후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었죠. 한국 APR 천원자로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체코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뉴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 우리는 서로의 좌절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앙투안, 솔직히 말하겠소. 우리도 충격받았소. 한국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원자로를 개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전시켰을 줄은 몰랐소. 마이클은 위스키 잔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미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특허 침해 사건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법정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기술 자료를 보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놀랐다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소. 마이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20년간 자체적인 혁신을 더했소. 냉각 시스템, 안전 기능, 디지털 제어 시스템. 몇몇 부분은 우리 기술보다 더 발전했다오. 특히 건설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도 있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압력도 엄청났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 회사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소. 2025년 1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특허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일정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 기술 사용을 인정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시오? 이번 계약으로 오히려 한국 원전 기술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요. 이제 그들은 웨스팅하우스 인증 기술이라고 광고할 수 있게 되었소. 마이클의 쓴웃음이 레스토랑의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우리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소. 그들은 단순히 값싼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소. 그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혁신하는 나라였소.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소. 뉴욕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두 원자력 강국이 동시에 패배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20세기의 기술 강국들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제 옆자리의 노인은 은퇴한 EDF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제가 읽고 있던 체코 원전 관련 기사를 흘끗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젊은이, 나는 40년간 원자로를 설계했소. 처음엔 미국에게 배웠고 나중엔 우리가 세계를 이끌었지. 세상은 변하는 법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배울 차례가 온 것 같소. 그 노인의 지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와 역사적 위상에 안주했고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거인이었습니다. 체코에서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후 저는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로 한국의 승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은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배워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2명의 기술 전문가와 함께 프라하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체코 전력공사의 기술평가 팀장은 비공식적으로 내부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앙투안.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평가 보고서를 받아본 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수원의 APR천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몇 부분에서는 우리의 EPR보다 뛰어났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원자로 건설의 모듈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470톤 규모의 초대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로슬라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듈화 공법은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첨단 방식이었어요. 우리 EDF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적용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5가지 핵심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완성도. 한국은 국내에서 이미 4기의 APR 천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었어요.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오류와 개선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이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강점이었습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 그들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저렴한 제안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건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최적화와 모듈화 건설로 실제 비용을 절감한 결과였죠. 셋째, 기간 준수 능력.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완공은 강력한 참고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9개월 일찍 완공했고 그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했어요. 넷째, 현지화 전략. 36개 체코 기업들과 미리 파트너십을 구축해 50%의 현지화율을 제시했어요. 각 기업의 역량에 맞는 역할 분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법적 리스크 해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는 체코 정부에게 중요한 우려사항이었어요. 미로슬라프, 솔직히 말해봐요. 기술적으로 우리 EPR과 한국의 APR 천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납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앙투안,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체코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적의 솔루션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건 기술뿐만 아니라 신뢰 현지화, 경제적 가치가 포함된 총체적 패키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원전은 제품이 아니라 50년간의 파트너십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코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만으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프라하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경력 3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원자력 산업에서 쌓아온 자부심이 체코에서의 패배로 완전히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는 것만 같았죠. 앙투안, 자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군. 옆자리에 앉은 우리 기술팀장 피에르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도 패배의 상처를 안고 있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이번 일로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우리의 자존심, 명성, 다음 계약의 기회까지. 피에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어.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말이야. 그는 태블릿을 켜서 자신이 작성 중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체코 이후 EDF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보고서 결론을 읽어봐. EDF가 실패한 것은 단순히 한국 한수원이 더 저렴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코의 진정한 필요와 우려를 더 깊이 이해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지 못했다. 그 문장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체코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자부심에 집중했던 겁니다. 원전 사업은 더 이상 기술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 비용, 일정, 현지화, 국제관계의 종합게임이죠.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수원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해외 프로젝트, 기술 혁신 과정, 직원 교육 시스템까지. 한국이 어떻게 30년 만에 원자력 후발주자에서 세계적 강자로 성장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잠들지 못한 새벽 3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팀 코리아를 깊이 분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EDF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성찰할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 실패가 오히려 더 큰 협력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지붕 위로 떠오르는 새벽빛이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EDF 경영진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자력 기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패배는 쓰라렸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죠. 이제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그날 저녁, CEO가 전체 임원들을 긴급 회의로 소집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는 걸 느꼈어요. 30명의 고위 임원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CEO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임원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앙투안,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됐습니다. 체코에서의 패배 이후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세계 원전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체코에서의 팀 코리아의 원전 수주 성공 이후 유럽 원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체코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폴란드는 무려 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시장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체코에서의 한국 성공 사례를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에서도 한수원과 체르나보다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고 불가리아의 코즐로두이 원전 확장 사업에서도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팀 코리아가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원전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능력치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추가 보고서를 위해 한국의 원자력 연구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초기에는 분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기술을 배웠지만 지난 20년간 한국은 자체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APR1000과 APR1400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한국 특유의 개선과 혁신이 담긴 제품이었어요.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을 보셨나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 기술팀장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디지털화와 자동화 부문에서 서구를 추월했다는 평가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중소형 원자로 SMR 개발 속도였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EDF 최고 경영진 앞에서 특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전략팀이 2달간 철야 작업으로 준비한 분석이었죠. 20명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의 미래를 재정의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닌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팀 코리아에서 우리는 진정한 통합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미래 원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회의 후 CEO는 저를 따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앙투안, 당신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합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300명 규모의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원전 수출 혁신팀이라 부르겠소. 예산과 인력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전 자존심을 내려놓고 팀 코리아가 보여준 정신으로 다시 매진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기술과 통합의 정신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